안녕하세요. 기금기획부 김은경입니다. 아, 기부자 탐색과 제안에 대한 꼭지인데요. 이 내용 자체는 이야기가 좀 길어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교직원이 저는 모금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왜 제가 기부금 모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이제 기부의 역사로 예전에 교육구국의 신념과 결의의 염원을 담아서 수많은 국제가들이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대학원 도서관을 지었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은 기부금을 통해 장학금과 연구기금뿐 아니라 건축기금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었고 학교가 발전해 왔습니다. 기부를 통해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학교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학교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기부금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수입은 대략적으로 등록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 수익사업, 또 기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출은 교직원 보수, 연구비, 학생 경비, 관리 운영비 및 자산 적립 또는 부채 상환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학진흥재단 2020년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 따른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지출 비율을 보면 2019년 평균적으로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적인 값인데요. 53.7%입니다. 법인 전입금의 비율은 사립대 7.5%, 그리고 교비휴게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국고 보조금의 의존율은 15.5%라고 합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대규모 학교가 전체 비중의 한 59.5%를 가져간다고 하고요. 중규모 학교는 28.2% 정도, 소규모 학교는 12.3% 정도로 이 국고 보조금이 대부분 대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나 연대, 고대, 또 카이스트 이런 곳들에서 국고 보조금을 많은 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국고 보조금은 대부분이 교육부 보조금이 전체의 한 8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금 수익 가운데서 교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연도별로 사립대가 19.1%에서 2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비 지출에서 교직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1.6% 정도, 그리고 연구, 학생 경비가 30%, 그리고 자산 및 부채 지출이 12.4%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입 지출, 이 표가 약간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수입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수입에서는 등록금과 국고 지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지출에서는 인건비,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이 연구 및 학생 경비가 30%.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의 그러니까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의 의존율이 높고 지출에 있어서는 이제 교직원 보수와 연구, 학생 교육비가 대부분의 지출의 이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공립 때는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정부의 경상비 지원으로 결손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교직원 급여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되고 또 그렇게 운영되지만 사립대는 정부의 경상비 지원 없는 상태에서 13년간 등록금 동결된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국내의 대학들이 대학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요. 이 학교의 경쟁력은 재정적인 뒷받침에 의존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학 발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명문대학 수준으로 기부금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작년 말이죠.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97개였던 운영수지 흑자대학이 2018년에는 36개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4개 재정수지 적자대학이 2018년에 105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적자대학이라는 것은 수입,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교육 부대 수입, 교육료 수입인데 지출, 보수, 관리 운영비, 학생 경비, 교육비 비용 등 전출금 등을 부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상태가 됐는데 왜 갑자기 2012년에 흑자였던 대학들이 2018년에 이렇게 적자 대학이 됐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큰 틀에서는 대학의 수입 총액은 3% 정도 증가한 반면에 운영비용은 15%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총액이 3%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은 등록금 수입, 전입금, 기부금 수입들이 대부분 줄었지만 지출이 15% 증가한 것은 국가장학금에 따른 장학금 지출이 늘어난 것도 있고 보수, 관리 운영비 지출이 모두 늘었고 임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13년째 동결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비 투자를 증액한 결과 이렇게 대학이 수입과 지출 이 비율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부에서 돈을 끌어다 이것을 메꾸는데 사립대학들은 적자를 그러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상당수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2018년 적자대학 107개 학교 중에 75개 학교는 쌓아둔 적립금에서 꺼내 쓴 돈이 적립한 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8년 고려대학교는 31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자산 지출은 642원입니다. 그러니까 38억 원 흑자, 지출 642억 원. 그래서 자산 지출 전국대학 1위를 기록했는데 2018년에 이제 SK관이 지어지면서 그동안 학교가 많은 재원에 있던 돈을 SK관에 또 많은 부분 넣어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국가의 계속적인 반값 등록금 규제가 있었고 또 이것이
대학을 재정 위기로 몰아넣어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또 국내에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서 이제 5년 내에 50개 대학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다. 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것은 곧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 충원이 용이한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겠죠. 대학은 비교적 융통성이 없는 고비용 구조를 가진 비싼 운영체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건물 운영 비용도 줄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생이 감소했고 휴학생 증가했고 기부금 감소, 등록금 환불 요구도 일부 대학에서는 있었고 방역 비용 증가 및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정 지출 그 요소들이 있어서 많은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만 수입되는 이 재정은 적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학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하는 대학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기부금의 확충은 리더십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는 모든 교직원이라면 모금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부금 모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금 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 모금에 기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명문대 학생, 이제 보통 스카이로 일컫는 대학들의 50%는 있는 집 자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 중에 30% 정도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이지만 50% 정도의 학생들은 부모가 부유하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50%에 이르는 절반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학교에 새로운 기부자금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생존하는 대학, 살아남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라는 이제 논의에 있어서는 관대한 기부를 한 성공적인 동창이 있는 대학은 생존한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대학은 유일하게 동창 기부금이 많은 대학들, 그리고 인류대학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학은 등록금이 비싼 이류대학으로 동창의 기부금이 적은 학교부터 붕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대학은 기부금 때문에 살아남지만 대부분의 대학, 특별히 외국인 학생 의존도가 높은 대학이 먼저 소멸된다고 합니다. 생존하는 대학이 동창회 기부금이 많은 대학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왜 동창들이 기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하는 대학에는 온라인 교육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대학은 학습 그 이상의 것이다. 교육이 있고 경험이 있다. 그 말은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의 생을 바꾸어준 교수가 있고 코치가 있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강력한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교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서 그들이 대학에 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부금을 대학에 내는 사람들은 그 대학에 이제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느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가치를 부여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창생의 기부는 그들의 삶과 생각을 바꾸어 준 대학의 한 교수 때문이며 이들의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영감을 주고 거대한 기부금을 내는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학 경쟁력 값은 교육을 통한 어떤 자격 그리고 경험, 교육의 질 대비 수업료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값에 수업료와 같은 고정적 요소가 있는 것 외에 경험이라는 변수가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교에 기부를 하는 이 졸업생들, 그들의 의사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학 졸업생의 모교에 대한 평판 인식과 기부 경험, 기부 동기가 모교 기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목이 좀 긴데 이러한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교에 대한 졸업생들의 일체감, 이것은 기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졸업생 기부를 통한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일체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모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들과 장기적으로 또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재학 시절에 이루어졌던 경험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또 조직의 공정성이나 외부의 위상, 평판, 또한 재학 중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교는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졸업 후에 학교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교직원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면 교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기부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온라인 교육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온라인 교육과 차별화되는 이 학생들과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 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교우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지? 라고 또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의 기금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일도 기부금 모금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기부금에 최적화된 운영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들어온 기부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들어온 부분들은 적시에 집행하여서 기부자에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내용을 보고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재기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로 기부금을 끌어올 수 있나요? 어쩌면 이 부분이 기부자 탐색과 제안이라는 전체적인 이 주제를 아우르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모금을 계획하고 있는 단과대나 부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무엇을 위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금을 기획하고 누구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 기금부에 자문을 요청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6가지 원칙인데요. 꿀팁이에요. 꿀이 떨어지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명분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요청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금에 관한 대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요청을 하기 전에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부자가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 요청자가 적절하지 않거나 또 기부 요청을 받는 대상이 적절하지 않거나 요청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거나 요청한 명분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요청한 시점이 적절하지 않거나 또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거절하는 9가지 중에 단 한 가지에 해당하는 진정한 거절 외에 나머지 8가지는 다른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부자에게 요청을 할 때 그 기부자와 정말 잘 연결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부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조력자와 함께 해당 기부자에게 접촉하고 기부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 최적의 인사를 통하여서 상호 협조하에 이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기부를 얻기에 좋을 것입니다. 아까 6가지 중요한 요소들과 그 다음에 모금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들을 함께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모금을 하기 전후 또는 중간에 이 요인들의 점수를 매겨보면 어떤 요소들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조직 차원의 성공 요인과 전략적 차원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조직 차원의 성공 요인으로는 이제 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미션과 관련돼서 조직이 효과적으로 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조직의 모금 기획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사업자 모금 부서 간의 모금의 목표 및 방식들을 공유하고 캠페인을 위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는가 등이 조직 내부적인 측면과 관련이 됩니다. 전략적 차원의 성공 요인은 기부자에 대한 분석, 기부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관계 형성과 관리, 모금을 위한 적절한 메시지의 선택, 적절한 요청, 의사소통의 방식, 모든 네트워크의 활용, 잠재 기부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실행돼야 합니다. 조직적 차원의 이 노력과 전략적 차원의 이 요인들은 이제 모금 캠페인 과정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소속 부서로 단과대나 학과 차원에서 뭔가 모금을 할 때 그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작업을 할지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고 또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부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